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48분입니다. 네, 월요일인데 너는 왜 이러고 있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혹시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방금 전에 물건을 실어 놓고, 가까운 데서 물건을 실어 놓고 가까운 포항 포스코에 오늘 1시 반에 하차할 예정이 돼 있는데, 뭐 그냥 어디 찻집에 가서 기다려도 되지만 집이 가깝고 어제 공부를 안 한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오후에 공부를 못했죠. 생각이 나서 앉아서 얼른 공부 좀 하고 그러고 일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미디어북 에필로그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짐승이다. 이 플로토리 지음 노버트 H 올켄 지음, 이 플로토리 노버트 올켄 지음, 박종윤 옮김 이음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플로토리 박사는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조현병의 모든 것의 저자입니다. 이 책도 정신과 의사가 보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서술한 책인데요. 평가가 아주 좋고 좋아서 굉장히 흥미가 가는 책이었어요. 제가 생물학적 인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고책으로 싸게 샀습니다. 자, 빨리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17장 전쟁과 평화. 제목부터 쭉 표시가 있는데요.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표시가, 이 연설문은 앤 드류안과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이 책의 출판에 맞춰 내용을 다소 수정 보완했다. 자, 전문입니다. 이 연설문은 1988년 7월 3일 게티츠버그 전투를 기념하는 125회 기념식 및 펜실베니아주 게티츠버그의 육군 공원 내에 소재한 평화의 빛 기념관의 재개관식에 참석한 약 3만 명의 청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게티스버그의 평화기념관은 25년마다 재개관된다. 그때마다 윌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이 연설을 했다. 윌리엄 세파이어가 선집하고 소개한 들어보라 역사 속의 위대한 연설을 에서 발췌. 1992년. 자, 읽겠습니다. 5만 1000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자 우리 모두의 형제였습니다. 이 전투는 산업과 전쟁이 완벽한 결합을 보여준 최초의 신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작 기계로 생산된 총기류가 사용되었고 군대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철도가 이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우리 시대를 암시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목적으로 이용된 과학기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확인시켰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새로 발명된 스펜서 연발총이 사용되었습니다. 1863년 5월 포토맥 부대의 정찰용 비행기구는 라파하노크 강을 건너는 남군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대는 게티스버그 전투의 서전을 알리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부대를 탐지한 정찰용 비행기구는 현재의 공군과 전략 폭격과 정찰 위성의 전신이었습니다. 그 사흘간의 전투에는 수백 대의 대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전쟁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당신의 상황을 그린 편지가 있습니다. 위스콘신 출신의 프랭크 하스켈은 이 전투에 참가한 부연합군 병사였습니다. 그는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악몽 같은 상황을 동생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인용입니다. 포탄은 폭발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따금 적군과 대치한 상황에서 머리 위를 올려다보면 휙 하는 소리가 길게 끌리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적진을 향해 포탄이 날아가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단단한 물체가 일직선으로 날아가 결국에는 까만 공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포탄은 잠시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정지했다가 곧이어 불과 연기와 폭발음을 내고 사라진다. 우리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관목숲에 포탄이 하나 떨어졌다. 그곳에는 서너 명의 전령이 말을 붙잡고 있었다. 전령 2명과 말 한 필이 죽었다. 예,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군요. 예. 겐디스버그 전투에서 이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이 같은 일은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편지에 묘사된 탄도체는 이곳 게티스버그 기념관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포탄의 사정거리는 몇 마일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포탄에는 약 20파운드의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즉 TNT 100분의 1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몇 명의 인간을 살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폭발물은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이것은 폭탄의 파괴력이 도시의 한 블록을 날려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블록버스터는 비행기에서 투하된 후 수백 마일을 날아갈 수 있었고 하나의 포탄에는 약 10톤의 TNT가 들어있었으므로 게티스버그 전투의 포탄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블록버스터는 수십 명의 사람을 살상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최초의 원자폭탄을 사용하여 일본의 두 도시를 말살했습니다. 그 무기는 비행기에 실려 수천 마일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약 10,000톤의 TNT에 해당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폭탄 한 개가 수백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몇 년 후 미국과 소련은 최초의 열핵 무기인 수소폭탄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수소폭탄은 1000만 톤의 TNT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이었습니다. 단 한 개의 폭탄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략 핵무기가 세계 어느 곳이든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전쟁의 그물에 세계 모든 곳이 전쟁의 그물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한번 진보할 때마다 대량 살상의 기술은 1000배씩 증가했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블록버스터로 바뀌는 동안 1000배의 파괴력이 증가했고 블록버스터에서 원자 폭탄으로 바뀌는 동안 다시 1000배가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바뀌는 동안 또다시 10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인간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무려 10억 배의 치명적인 무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게티스버그의 조상에서 현재에 이르는 동안 10억 배 더 현명해졌을까요? 이곳에서 숨진 영혼들이 현재의 상황을 안다면 다시 한번 숨이 멎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소련은 6만 기의 핵무기로 우리 지구를 함정 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6만 기의 핵무기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작은 핵 병기고 하나만으로도 두 강대국을 전멸시킬 수 있으며 지상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있고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개인도 그런 힘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멸망의 도구를 전 세계에 보급했고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는 핑계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믿지는 장사를 해온 것입니다. 이곳 게티스버그에서 희생된 5만 1000명의 사상자는 남군의 3분의 1, 북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한두 명을 제외하고 사망자 전원은 군인이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외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빵을 구우려고 생각하던 중 닫힌 문을 뚫고 날아온 2개의 총알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 웨이드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장악한 열 핵무기 전쟁에서는 거의 모든 사망자가 민간인이 될 것입니다. 평범한 남성과 여성들, 어린이들이 희생될 것이며 그 속에는 전쟁을 촉발시킨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국민들, 이른바 타겟존인 북방부 중위도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제니 웨이드와 같은 사람이 수십억 명을 넘을 것입니다. 현재 지상의 모든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가장 최근의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남아시아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약 5만 8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으며 이것은 여기 겐디스버그의 사상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나 역시 그 전쟁에서 사망한 100에서 200만 명의 베트남인, 라오스인, 캄보디아인을 계산해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검고 우물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단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교회의 평범한 거리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5만 8천 명의 명단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관심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도 비슷한 기념비가 세워질 것입니다. 한 번의 핵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모두의 이름을 새기려면 그 벽은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대략 1000마일은 좋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펜실베니아에서 미주리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벽을 건립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전사자들의 이름을 읽어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과 소련은 사실상 불사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은 동서로는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광활한 바다가 지켜주고 남북으로는 약하고 우호적인 이웃으로 둘러싸인 조건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사력과 가장 막강한 경제력을 길러나갔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와 그 운반 장비를 생산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경쟁을 먼저 시작했고 소련을 열심히 부추겼습니다. 한참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니 거의 모든 미국 시민들의 생명은 소련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전이 끝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오늘날에도
모스크바에서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면 25분 후 우리는 사망자가 될 것입니다. 소련 역시 1945년 이후 미국과 거의 완벽한 평행선을 그리며 세계 제1의 군사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 역시 일찍부터 어떤 군사적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소련은 미국과의 무기 경쟁에 합류했고 그 결과 오늘날 모든 러시아 국민의 생명은 미국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만약 워싱턴에서 그들의 생명을 노린다면 20분 후 그들은 사망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러시아인들의 생명은 현재 자국이 아닌 다른 곳에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우리가 믿지는 장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 우리 러시아인들은 우리 자신을 순식간에 전면시킬 수 있는 보다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3년이라는 세월과 막대한 자원의 보고를 낭비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과 국가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겐디스버그 전투보다 2달 앞서 남군은 찬셀로스빌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둔 그날 밤 스토누엘 잭슨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달빛을 받으며 남군의 전투부대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군 기병대로 오인받아 자신의 병사가 실수로 쏜 2발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핵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예방책을 철저히 세우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전 우리는 챌린저 호의 참사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서 거의 동시에 막대한 국가 자원이 투입된 고도의 과학기술이 그 주인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 재난을 막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년도에 양 국가의 공무원들은 그런 종류의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그런 사고를 막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호언장담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세기였습니다. 그것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전 세계의 산업국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6만 개의 핵무기가 도처에 깔려있는 이 세계에 만족한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게 될 모든 국가의 지도자가 결코 히틀러와 같은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생명을 내맡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의 이성과 판단력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이며 심지어 그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경쟁과 냉전은 많은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민간 경제 부분에서 막대한 재정과 지적 자원을 빼앗아간 것 외에도 우리가 상존하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 외에도 냉전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1946년 냉전이 시작되어 1989년 종결될 때까지 미국은 전 세계에 걸친 소련과의 대치전선에서 1989년 달러로 환산하여 10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 액수 중 3분의 1 이상이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대외 부채는 조지 워싱턴 시대 이후의 모든 행정부가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던 때 미국은 이미 모든 주요 분야에서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막대한 국부를 군사 부문에 쏟아부은 오늘날 미국은 오히려 한순간에 전멸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한 기업이라면 오래전에 파산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각 기업의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간부 역시 오래전에 주주들에게 쫓겨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돈으로 미국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신중한 국방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령 그 절반이라도 낭비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5조 달러가 약간 넘는 돈을 요령 있게 썼다면 주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굶주림과 주거부족, 전염병과 문맹과 무지와 가난과 환경오염을 대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농업 자립이 가능했을 것이고 폭력과 전쟁의 수많은 원인들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경제는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 부채도 상당 부분 덜어냈을 것입니다. 그 돈의 1% 미만으로도 우리는 유인 우주 비행선으로 화성을 탐사하는 장기적인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예술, 건축, 의학, 과학 분야에서 창의성을 갖춘 젊은 천재들을 몇십 년 동안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회들이 창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도구와 전쟁 노름에 막대한 부를 쏟아부은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미국의 국방비는 지금도 냉전 시대와 같은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죽음의 사슬로 서로의 목을 죄고 있으며 상대방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즉각 사슬을 조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적인 것에 집착하는 양측 정부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 차기 대통령 선거 혹은 차기 전당대회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게티스버그와도 관계가 깊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에서 중요한 문제는 외부에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파괴하지 않고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과도하게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면 미래의 모든 핵무기 실험은 폐지될 것입니다. 핵실험은 기술적인 면에서 양국의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시킨 주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타워즈라는 위험한 발상을 폐기해야 합니다. 스타워즈 주 표시가 있습니다. 전략 방위 구상, 지상 또는 위성에서 레이저 광선이나 입자빔을 발사하여 비행 중인 탄도미사일을 격파하는 계획. 이거 뻥이라고, 이게 다 뻥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레이건 행정부 때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타워즈 위성으로 미국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저기 멀리 장거리 핵미사일이 초장거리 핵미사일이 비행을 하려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벗어났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벗어났을 때 유성 같은 거에서 쏴서 거기서 이제 없애버린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무지한 예산 지출이 되는 정책이었는데 그런 아주 고비용의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그것을 소련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련의 붕괴를
더 앞당기는 요소로도 작용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뻥이었어요. 스타워즈는. 예. 그것은 핵전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적 안정을 오히려 저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효과적인 전쟁 억제책을 원한다면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전략 전술적 핵무기 생산 공장을 동시에 대규모로 축소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입니다. 중거리 핵전력 협정과 전략무기 감축 회담은 크지 않은 첫걸음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부담스러운 고가품은 재래식 비핵무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유럽에 배치된 주요 비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이미 자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비핵무기의 감축은 세계 평화에 유익할 것이고 미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국방 예산은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비핵무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한 무기 수출국입니다. 단지 세계 여러 나라가 적과 화해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자국의 민중을 억압하고 협박하기 위해 그 일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간 1조 달러라는 돈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건실한 국가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러운 낭비이며 하루빨리 끊어야 할 습성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숨을 거둔 사람들의 교훈을 명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남북전쟁의 한 가지 목적은 자유였습니다. 그것은 만인의 자유와 정의라는 약속이 거짓으로 남아있던 비극적인 상황을 마감하고 미국 혁명의 성과를 모든 이들에게 개방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나는 역사적인 흐름이나 유행에 민감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오늘날 자유의 수호자들은 삼각모자를 쓰지도 파이프와 드럼을 연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의상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그들의 피부색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가 오직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자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자유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유럽, 중남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우리 미국인들에게는 설득이라는 강력한 평화적 수단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남북전쟁의 주요한 목적은 통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100만 년 전 지상에는 어떤 국가도 없었습니다. 부족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수십 명 단위로 구성된 소규모 혈연 집단으로 나뉘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방랑했습니다. 방랑하는 혈연 집단,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지평은 확대되었습니다. 소규모의 수렵 채집인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부족으로, 종족으로, 작은 도시국가로, 민족국가로, 그리고 오늘날의 거대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 개인은 기본적으로 10억 명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개인 각자의 자아인식 범위는 전 지구와 인류 전체로 확대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인식 범위를 지구와 인류로 확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자멸하고 말 것인가? 나는 지금 우리가 멸종 위기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합니다. 인식의 지평은 125년 전 이곳에서도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남부와 북부, 흑인과 백인 모두가 큰 희생을 치른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식의 지평을 확대한 것이 옳은 일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군사력 억제를 위해, 세계 경제를 위해, 지구 환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긴급하고도 실질적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희생으로 발전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지 않는다면 모두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대개 생활이나 역사 속의 교훈이 인용되곤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에이브럼 링컨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라.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윤리관이 명령하거나 우리의 종교가 설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분이 있는 가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분열된 종은 오래가지 못하고 분열된 지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저마식과 함께 재개관을 앞둔 평화의 빛 기념관에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된 세계. 게티스버그 전투의 진정한 승리는 1862년이 아니라 전투에서 살아남은 남군과 북군의 퇴역 군인들이 경축과 엄숙한 추모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던 1913년이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한 핏줄의 형제들이 대립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투의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과거를 되돌아볼 때가 되었을 때 생존자들은 서로의 팔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담아두었던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들처럼 열었던 마음을 녹여야 할 때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이 타밀족과 신할리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백인과 흑인이 투치족과 후투족이 미국과 중국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가 아일랜드의 연합주의자와 분리주의자가 선진국과 후진국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기념일을 지정하여 감상에 젖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공휴일 아침에 경건한 애국심을 보이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낡은 지혜에 도전하고 맞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들려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바로 화해하는 것이며 대량 살상이 벌어진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서로의 팔에 안길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수정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수정본. 우리는 어느 정도 해냈다. 이 연설이 발표된 이후로 미국인들과 러시아인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핵시설과 운반 장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전을 보장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바야흐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핵탄두 조립과 운반 기술은 갈수록 많은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종 잠재적 재난의 교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 문제는 새로운 국가들의 몇 안 되는 핵무기가 아니다. 물론 그 정도의 핵무기라도 엄청난 재난과 비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냉전시대에 축적해온 6만 내지 7만 개의 핵무기와 비교하면 장난감 정도에 불과하다. 6만 내지 7만 개의 핵무기는 전 세계의 문명과 전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과 이라크와 리비아와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래에 축적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시설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상황과 정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어떤 핵무기도 미국 어린이나 도시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큰소리 친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표적을 수정하는 데는 15분 내지 20분이 걸린다. 더구나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탑재한 운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책에서 핵무기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인류의 안전을 위한 놀라운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뀔 수 있다. 1993년 1월 파리에서 130국가가 화학무기 협정에 서명했다. 20여 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끝에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이 대량 학살 무기를 법적으로 금지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미국과 러시아는 그 협상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시설을 50% 감축하여 핵탄 대수를 각각 3,500기로 축소하기로 한 스타투 협정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냉전이 끝난 이후로 미국의 국방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감소액은 10에서 15%에 불과하고 그것조차도 민간 경제 부분에 효과적으로 투여되지 않고 있다. 소련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가난과 사회 불안이 그 지역에 확산되어 세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동유럽과 중남미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동유럽에서는 자본주의의 홍수 속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유럽을 달성한 서유럽에서는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구소련의 인식은 아직도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다. 북아일랜드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화해의 물결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집단이 여전히 평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산의 적자폭을 시급히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연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도처에서 듣는다. 그러나 연방 자유재량 예산의 총액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국민 총생산으로부터 배정받은 국방기관이 필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 예산의 액수는 무려 2,640억 달러에 해당된다. 과학과 우주개발 계획에 배정되는 170억 달러와 비교해보라. 비공개 군사비용과 정보 예산을 포함한다면 국방비 총액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소련이 사라진 지금 이 막대한 액수의 돈은 어디에 쓰이는가? 러시아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300억 달러이다. 중국도 비슷하다. 이라크와 북한과 시리아와 리비아와 쿠바의 국방 예산은 모두 합하면 약 27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것은 약 40%에 달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 때문이다. 1995년 회계연도에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 예산은 20년 전 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국방 예산보다 약 300억 달러가 증가했다. 증액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강경 기류 속에 2000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실질 달러의 가치로 약 50% 증가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어디에도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 내부의 사회 안전망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금 예산 증액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모든 일을 싸구려 영화처럼 처리하는 우리 국회는 국방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낭비가 심하다. 이때만큼은 냄비처럼 끓어올라 부탁받지도 않은 수백억 달러를 국방부에 헌납한다. 핵무기가 미국 땅에 반입되는 경로는 복잡한 항구의 화물선과 국경 보안 감시를 면제받는 외교 횡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불량 국가의 존재하지도 않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한다. 안에서 물이 새고 있는 줄 모르는 것이다. 한편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주는 국가에서 그 대가로 23억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엉뚱한 계획이 제안되기도 한다. 미국 항공기 회사가 다른 미국 항공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돈이 제공된다. 매년 1000억 달러 가량의 돈이 서유럽, 일본, 한국 그 밖의 여러 나라를 방어하는 데 쓰인다. 사실 그 나라들의 무역 수지는 미국보다 건전하다. 우리는 거의 10만 명의 서유럽 주둔군을 무한정 유지시킬 계획이다. 도대체 누구를 막기 위해서인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군사 핵 폐기물과 화학 폐기물을 정화하는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개인의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 국방 예산이 최소한도로 삭감되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실제 세계 속에서 그것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만 한다. 국민의 복지를 좌우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무관심 속에 파괴되고 있는 이때 왜 국방 예산만은 신성불가침인가?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다. 정말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이다. 예, 다 읽었습니다. 적신의 세기 2번 정도만 더 읽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책을 뭘 읽을지 좀 더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